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북극 항로 시대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해 주실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에는 부산연구원 김영재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고요. 오늘 토론에는 고려대학교 김인현 명예교수님, 극지해양미래포럼 이동화 대표님,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하윤수 부총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오늘의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두 분의 발표를 들으니까 좀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저희 은사님 임정덕 전 원장님께서 예전에도 강의를 참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아주 강의를 잘 하시고 내용도 풍부하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발표해 주신 그 자리를 떴습니다만은 항만공사 우리 송 사장님, 부산항의 현재 그리고 부산항의 대전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죠. 탈탄소라든지 디지털화. 아마 이 두 가지 이슈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극 항로,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길의 의미, 길의 끝자락에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로의 끝에는 항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매우 밀접한 두 발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가 원래는 한 5분인데 4분 정도니까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었고 이제 토론 시간에는 4분의 토론자에게 각각 한 5분 내외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지정 토론이 끝나면 플로우에서 또 장시간 계시니까 논평 또는 질의할 수 있는 한 2-3분 정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논평과 질의는 매우 짧고 명확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또 임정덕 교수님이 계시니까 혹시 질문이나 논평이 있으면 짧게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토론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멀리서 오신 우리 김인현 고려대 명예교수님께서 먼저 지정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김인현입니다. 예,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를 졸업했고 또 선장 출신입니다. 부산대학에서도 법과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2년 했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연구원 개원 33주년을 맞이해서 저한테 좋은 토론 기회를 주신 김영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 좋은 말씀 특히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정덕 원장님께서는 길의 의미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이제 저한테 와 닿는 말씀은 역사상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맞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항해사 또 선장으로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이제 항로라고 그럽니다. 배가 다니는 길이 항로라고 있는데 이렇게 좀 북극 항로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역사상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길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켜야 된다는 것은 우리 부산을 중심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또 열망이 있고 또 정부가 적극 밀어준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갖는 이 처음 맞는 길은 특히 뜻이 있고 그게 힘이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싱가포르가 우리가 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경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싱가포르에 당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1980년대, 70년대 경쟁 시작할 때 우리보다도 싱가포르이 또 앞서 있었고 지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었지만 이 북극 항로는 다르다.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항구가 되는 지리적인 장점이 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부산은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 클러스터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선박 그 운항, 또 선박 관리, 또 선박 건조, 기자재, 또 선박 금융, 뭐 보험, 법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비교해 봅니다. 일본의 이마바리라고 거기도 이제 회사 클러스터가 집적되어 있는데 그 선주업이 없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빌려주는 임대업을 하는 그런 저 업자업이 우리 그 부울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배만 소유하는 임대업을 하는 선주업이 이제 부산에 많이 생기면은 굉장히 좋겠다. 선주서부터 이제 임대로 들어가고 또 관리도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선박 임대업 좀 잘 시작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공공 선주사는 이제 해진공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민간 선주사입니다. 북극 항로 이제 개척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선박을 앞서 가지고 얼음을 깨주는 쇠빙선, 그리고 선박 자체도 전부 내빙선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4개월 동안 얼음이 녹는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부 내빙선을 갖춰야 운송인은 가망 능력 주의 의무를 갖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극 다니는 배들은 전부 새로 건조되거나 선박의 옆부분이 이제 보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물 운송을 하게 되면 또 운임을 획득하게 되고 또 천연 자원 같은 걸 우리나라에 또 가져오면은 또 이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말고 한 두 가지 그 정도 우리가 좀 특별하게 부가가치를 올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송 사장님께서도 뭐 벙커링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선박이 항해를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한 게 그 선박 연료입니다.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선박 연료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무조건 어떤 항구에 들어가서 이제 선박 연료를 실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유럽으로 갈 때는 이제 싱가포르이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기름을 싣고 또 싱가포르이 싸게 또 벙커를 제공하니까 그게 벙커링의 중심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북극을 가려고 그러면 우리 부산항이 이제 마지막 항이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이 벙커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친환경 연료로 가야 되니까 이제 LNG 그다음에 그 이제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연료의 일단은 공급이 잘 되도록 그렇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아까 송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준비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울산, 뭐 부산에서 이런 준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저장 시설을 만들기 위한 또 펀드 같은 것도 만들어야 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정 사업을 먼저 하게 되면은 또 감면도 해주는 그런 조치도 이제 그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벙커링 허브를 빨리 이제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벙커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탈탄소로부터도 이익을 얻고 또 북극 항해의 중심지가 부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도 또 벙커링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컨테이너 박스 뭐 제작에 대한 말씀, 관리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하면은 좀 컨테이너 박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대부분의 화물은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이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싱가포르나 미국으로 건너갈 때는 다 상온이기 때문에 온도가 10도, 뭐 20도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제 북극을 항해를 하게 되면은 영하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 컨테이너 박스 가지고는 그 화물 운송을 하기 어렵겠다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퍼 컨테이너라고 냉동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4,500만 개의 이제 컨테이너 박스 TU가 있는데 그 냉동 컨테이너 리퍼는 39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 박스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제작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동팡이나 뭐 CIMC 같은 곳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수송 안보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정한 숫자의 컨테이너 박스를 좀 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북극과 관련해서는 냉동 컨테이너가 많이 필요하니까 냉동 컨테이너를 좀 부울경 중심으로 해서 좀 제작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우리나라에서 짓지 못한 것은 너무 가격이 이제 싸가지고 중국과 비교가 안 됐는데 제가 조사를 하니까 일반 컨테이너는 한 3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냉동 컨테이너는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제작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냉동 컨테이너는 반드시 화물이 우리나라에서 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만에서 실릴 수도 있고 일본에서 실릴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냉동 컨테이너 많이 만들어 가지고 또 임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북극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특별한 그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나침판이라든지 그리고 통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를 하게 되는데 우리 부산에 그 기자재 스타트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런 걸 좀 개발해서 그 표준화시켜서 배에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신 위성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위도 위성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사해 가지고 또 부산에 또 비즈니스가 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영 교수님은 그 선장 출신 교수입니다. 상당히 특이한 경험을 가지셨는데 저는 처음에 캡틴이라는 그 단어를 쓰면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정말 캡틴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진짜 캡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핵심 내용은 앞으로 북극 항로가 개설될 경우에 부산이 거점 항로로서 준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듯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토론은 극지해양 미래 포럼 이동화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극지하고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 대통령께서 한 말씀에 북극항에 관심을 가져주는 덕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40년 전에 극지로 갈 때는 저를 약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사실 이상한 사람 아닌데 저는 40년 전에 극지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남극과 북극을 알아야 된다 하고 40년 전에 이제 남극에 가서 우리가 기지를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세종기지, 장보기지 짓고 북극의 다산기지 하는 데까지 같이 오다 보니까 4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갔어요. 근데 요즘만큼 깊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만주벌판에서 독립군이 혼자서 말 타고 다니는 기분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너무나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보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서울 경기도권에서 저를 많이 부르거든요. 한 8대2 정도, 한 9대1 정도 서울 경기도에서 한 80% 부르고 그러는데 갈 때마다 제가 북극 이야기도 해드리고 요래 아주 간단하게 남극과 북극을 정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극 항로 오늘 주제에 가까우니까 북극 항로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북극을 알아야 된다. 북극을 알려면 극지 남극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아주 여기 다 전문가시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남극은 세 가지가 뭐냐면은 대륙이다. 첫 번째 중국과 인도를 합친 만한 크기의 땅이다. 두 번째 석유, 석탄, 검은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남극은 2048년까지 주인이 없다. 요 세 가지만 알아라. 그래 알고 그게 남극이다. 그래 큰 땅이고 지하전이 많고 주인이 없다. 그래 북극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극 길은 열립니다.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저도 처음에는 참 극지를 40년 떠들면서도 마음이 아프죠. 사회학자들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북극의 길이 열리면 그것을 북극의 눈물이라고 부른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위기지만 우리가 그렇다 위기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따라온다 해서 저희들이 북극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준 사실입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당신이 42년간을 극지를 했는데 북극 항로 언제 열리노? 이래 묻거든요. 제 점쟁이 아닙니다. 나 그거 모른다. 그런데 하나는 안다. 지금 북극이 녹고 있고 내가 40년 전에 주장을 안 했나?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준비를 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전부터 운 좋게 우리가 지금 남극에는 분명히 국가에서 표시를 하기를 우리가 세종시 장보기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한민국 과학 영토라고 부릅니다.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극도 우리가 이런 변화할 준비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오지 않느냐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어차피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지금 기존 선박이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기존 선박이 다 바뀔 겁니다. IMO 기준이 바뀌어서 폴라 코드에 적용되듯이 지금 선박은 못 가고 즉 다시 말해서 세빙선 비싸니까 많이 못 만들겠죠. 그런 내빙 선박이나 내빙 LNG라든지 내빙 컨테이너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북극 항로 아틱 기준이 9단계인데 거기에 맞는 선박들만 갈았고 IMO 산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거기 하나가 우리한테는 큰 걸 겁니다. 그 조선업에서 우리보다 더 잘 만든 나라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스웨덴이죠. 그럼 가성비가 우리가 더 좋아요. 우리가 제일 잘 만든 나 아닙니다. 일본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 가성비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탑 클래스에 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조선에 엄청난 변화가 오니까 거기에 되면은 선박은 종합 예술입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이 한 60개 따라오잖아요. 뭐 철강이 오고 엔진이 오고 반도체가 오고 뭐 선박 기자재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조선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도대체 어떤 게 변할까? 어떤 게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조선계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 분명히 바뀔 거다라는 거 북극 항로 이럴 때 1번. 2번은 여러분 역시 잘 알지만 이 물류가 많은 물류가 이제 우리가 기 종착점이 우리나라 5,000년 최초로 시작되는 길이죠. 아까 우리 임 교수 말한 그 길이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실크로드나 전부 다 우리 오기 전에 중국 장안에서 끊기고 싱가포르 끊기고 다 끊기지만 북극 항로가 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그 길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그게 물류죠. 그럼 물류에 대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베트남 이쪽 선상을 잘라가지고 이쪽 위쪽으로는 다 우리 쪽으로 오지 북극 항로를 열리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약 270개 항로에서 배가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역으로 역발상해서 거기서 화물을 가져오면 돼요. 대한민국이 쉽게 말해서 택배 집화장이 되면 됩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다 물류를 가져와서 여기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식으로 가는 역발상을 해야 돼요. 그 스웨즈로 가는데 왜 안 와? 안 온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기존에 270개가 다니는 항로를 이용해서 잘만 이용하면 그 물류를 우리가 얼마든지 북극 항로에 우리가 기종사실이 될 건데 그 물류를 어떤 물류를 우리가 타겟팅을 할 것인지 그 물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보관할 것인지 하는 걸 물류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마지막으로 제일 겁나는 게 이때가 영국이나 일본에 많이 있던 해양 금융들이 다 이쪽으로 도는 냄새를 잘 맡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오지 말아도 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왔을 때 문인 금융단지 갖고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과 물류와 해양 금융이 온다. 그 금융이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북극에 대비해서 자원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수산도 북극에 대해 나오는 많은 수산도 선물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다 금융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요 오신 분들은 다 그래도 이게 관계되신 분들이고 이게 잘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는까지도 생각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인재를 국가에서 어떤 돈을 들여라도 극지에 뭐 물류 전문가, 뭐 선박 전문가, 금융 전문가, 극지에 특화된 사람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거밖에는 우리가 답이 없습니다. 인재 없이 뭘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따라가지 말고 이끌 수 있는 게 BDI입니다. 왜냐? 지역약조 부산에 있거든요. 해수부 내려옵니다. BDI가 옆에 KMI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코프리 협조 받을 수 다 받을 수 있어요. BDI가 원장님이 계시지만 새로 오신 이 힘으로 BDI가 이걸 한번 따라가지 말고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BDI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하 대변인께서는 40년 이상 남극에서의 경험으로 북극 항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강조하시면서 앞에서도 매우 강조하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이다. 인재 양성 과정에서 부산연구원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부산연구원을 믿고 신뢰해 주시고 해서 더 힘이 나는 듯합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그 세 번째 토론은 그 하윤수 국립해양대 부총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 5분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하윤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을 위해서 선행돼야 될 이제 주요 과제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인프라, 기술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경제성, 안전성 검토, 그리고 국제협력 및 외교 분야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앞서서 인프라 부분은 우리 이 김인현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또 해주셨고 또 제도 부분은 우리 아까 임정덕 교수님께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제가 우리 김인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어떤 인프라 기술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한다면 우선 이 항로 안전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구축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빙 예측이라든가 안전 운항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북극 항로 운항 지원 종합센터 같은 이 같은 정보 체계 구축도 여기에 덧붙여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제도적 부분에서도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 K-아틱 아까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 이 대학에도 이제 북극 항로 개척과 관련된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저는 이제 바람이 우리 학교에 관련 학자들뿐만 아니라 부산발전연구원의 멤버들 그리고 이제 해수부 내려오는 해수부의 고위 관료들도 같이 함께해서 우리 학자들끼리 논의되는 이와 같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국가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성 및 안전성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경제성을 담보하려면 상업 운항 경험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려면 이제 시범 운항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선 이제 선박을 세빙선이나 내빙선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 대학에서 실습선을 건조하는데 세빙 기능을 갖는 그런 실습선을 지금 건조를
하기 위해서 5일 날 교육부에 이제 설명을 하러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건조 작업이 시작이 되려면 지금부터 해도 한 5년간 이상은 또 걸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선박을 저희들에게 대학에 인도되는 데까지 5년 이상 걸릴 것이고, 또 그 선박을 가지고 시범 운항도 하고 운항 데이터를 모으려면 또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겁니다. 아마 인재 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북극의 얼음이 녹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시범 운항할 때 우리 대학의 그 젊은 학생들을 같이 동성을 시켜서 시범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대학이 매년 실습 항해를 할 때 부산발전연구원의 관계자분들도 동성을 해서 실제로 운항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유라시아 이 길을 탐방하고 할 때도 그때도 한번 부산발전연구에서 몇 분들이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그 협조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 수요 및 이제 리스크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협력 부분인데요. 러시아 등 주요 북극 연안국가의 어떤 협력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우리나라 이제 내년도 예산이 728조인데요. 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7조입니다. 약 1%에 못 미치는 그런 정도고, 부산시의 예산이 작년도 한 17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해양수산 관련 예산이 한 1,630억 정도 됩니다. 0.9%만 1%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해양국가라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부산시에서 해양 수도를 기치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예산이라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그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미미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진짜 우리 해양 수도로 나아가려면 부산의 예산을 좀 더 해양수산 부분에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아까 우리 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재 양성 부분에, 해양 인력 양성 부분에 반드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부산시의 R&D 예산이 한 8,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고스란히 다 통과가 되면 이 중에 이 북극 항로 관련해서 좀 학술적으로 우리가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세빙선을 만들고 뭐 위성 부분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이 말고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장기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해양 생태계 변화 연구라든가 또 운항 경제성 모델 개발이라든가, 이 학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연구 과제로 또 제안돼 올라오면 부산시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R&D 예산 8천억 중에 상당 부분이 이런 부분에 좀 할애를 해 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학교에서 오셔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하신다 합니다. 하나는 이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범 운항. 이때 부산연구원과
해양대학교가 협력이 되지 않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또 동시에 앞에서도 강조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하다. 예산은 또 부산시 의회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토론자께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그 마지막 토론자이신 이성우 부산시 의회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우 의원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부산항이 어떤 변화를 마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부산항은 여전히 국가 물류의 핵심 거점입니다. 컨테이너와 환적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면서 세계적인 항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북극 항로 개척이라는 큰 변화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탈탄소 친환경 항만 전환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항만의 탈탄소 전략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항만공사가 제시한 부산항 발전 방안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이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기후 에너지 정책과 하나의 통합 로드맵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친환경 장비 도입, 연료 전환, 인프라 구축 등에도 초기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등 시 차원의 제도적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녹색 운행 항로 협력 역시 항만공사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와 시의회가 파트너로 참여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스마트 항만 전략입니다. 부산항은 이미 전자 슬립, 환경 운송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선박, 컨테이너, 화물차의 흐름과 도시 환경 정보를 한데 모아 분석할 수 있는 항만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통합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항만 안의 데이터만 본다면 운영 효율화는 한계가 있고 도시 안의 정보만 보면 물류 대책에 빠진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항만과 도시를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계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또한 자동화 AI가 확대되면서 필요한 전문 인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 함께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 강도나 안전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북극항로 대비 전략입니다. 북극항로는 이미 운항량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산 유럽 항로의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위협이자 큰 기회입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구조를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에너지 벌크 화물 흐름도 고려해 기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 부산항, 철도 도로망을 연결하는 트리포트 전략은 지역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 전략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 구성, 재원 마련, 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선제적 제도 기반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핵심은 새로운 길을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입니다. 이번 사업을 부산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항만, 물류, 북극항로 같은 문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함께 가야 성과가 날 것입니다. 또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사업은 준비하고 추진하면 시의회는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시와 시의회 협력이 오늘 논의한 과제를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 전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중한 발표를 많은 시사점을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산연구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승호 의원님께서는 그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말 부산의 재도약이 필요하다. 아마 그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실행 전략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항만과 도시 연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그 북극 항로에서 역시 인재 양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단순히 부산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 정부, 부산 정부, 뭐 시의회 또는 우리 연구원도 중요하지 않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플로우에서 한 2분 정도만 이렇게 짧게 그 질문 또는 논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논평도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고종환 교수님, 예, 뭐 간단한 논평이나 질문, 논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저 부경대학교 고종환입니다. 우리 먼저 김영재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지원하신 거 14대 원장이 되셨고요. 우리 임정립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벌써 드려야 되는데 BIPC를 못 가가지고 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한 주제가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 금토에서 경주에서 경제통상학교에서 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우리 김영재 원장님하고 같이 참가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MOF 그러니까 해양수산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오면 우리나라 17개 광역지자체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게 됐고 그거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생산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수입, 우리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입분도 많이 쓰죠. 수입 유발 효과가 17개 지자체 물론 부산경제를 포함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석해 보니까 거의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즉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오면 국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즉 부산과 불경은 이득인데 충청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모두에 북극 항로 반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추세는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와야 하는데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극 항로 개발이 정말 중요하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서 오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기점으로 세종에 있어서는 북극 항로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프가 부산에 와야 되고 왔을 때 북극 항로와 연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과 같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기업인, 부산시, 연구원 이런 산학연 체제가 잘 돼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부산연구원에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한 분 계십니까? 예, 그 시간도 많이 흘러갔어서 우리 그 오늘 오랜만에 또 발표해 주신 임정덕 전 원장님께서 2분 이내를 짧게 토론 내용이나 답변해 주시면 오늘은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세미나나 이 토론회보다 뭐 이견은 없고 다 동감하고 공감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건가,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 분의 토론자들께서 이 보완하고 추가할 사항을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또 더 좋은 참고 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만약에 종합을 한다면 결국 이것도 북극 항로도 결국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잘 개발하고 이용하려고 하면 세 가지 점. 이 돈이 필요하고 제대로 조달돼야 된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결국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게 사람이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앞으로 활용해야 된다 하는 거고 아무리 이 두 가지가 있어도 결국 시스템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 또는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그 참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가 그 대전환, 큰 변화의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탈탄소라든지 디지털화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북극 항로를 기점으로 해서 부산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래서 뭐 노인과 바다의 도시에서 저는 꿈과 바다가 있는 이런 그 도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니셔티브 포럼이 부산 대전환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